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번 했다가 이혼했어요. 5년 정도 결혼 생활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둘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결혼 생활할 때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될 걸 알아서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도 남편도 30이 넘어 둘 다 결혼을 생각해야 할 나이였기 때문에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딱히 따질 것 없이 비슷한 집안 환경과 학벌, 그리고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쉽고 빨리 되는 거냐고 질문을 주위에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성실했고 그리고 다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였어요. 나이가 됐다고 아무나 붙잡고 한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고 말이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힘든 일도 많았어요. 우선은 앞서 이야기해드렸듯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거든요. 시댁이고 친정이고 애가 타게 아이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게 말이 쉽지. 힘들어. 그리고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단 말이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요즘 보니까 정말 늦게도 들어서기도 하던데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이도 찾아오는 거랬어. 남편이 그렇게 저를 다독여주고 옆에서 위로해줬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결혼을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은 다 부질없는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든 일은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딘가 쎄한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게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냥 찝찝함만으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완전한 며느리가 된 이후에는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우리 집안은 며느리들이 이런 걸 다 아는 집안이야. 나는 젊었을 때 이 정도는 눈 감고도 했는데 너는 뭐니? 너는 어떻게 되는가 살림도 못해 애도 못 가져. 이 정도면 사리끼 결혼 아니니? 우리 아들이 제대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신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얼굴을 보기만 하면 어디선가라도 트집을 잡아낼 거리를 찾아서 저런 말들을 해대셨습니다. 정 트집 잡을 게 없는 날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로 제 탓을 하시기 일쑤였어요. 여러모로 몸과 마음이 편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임신 문제로 스트레스는 극악에 치달았어요. 그 시기에 저는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병원을 가봐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어딘가 좋지 않은 사람인 게 보였어요. 그게 지속이 되니 저도 이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나 자신을 이렇게 학대해가면서 이 결혼을 지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불행한데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기는 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우리 같이 힘내보자. 이런 말들로 저를 위로해줬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 말뿐인데 뭘 그렇게 위로받았나 싶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남편은 저에게 잘못한 게 없었는데 이런 상황만으로 이혼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무려 5년을 버텼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무슨 수로 그 긴 시간을 버텨냈나 싶어요. 어느 정도는 오기였겠죠. 그렇게 버티던 저에게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쩌면 그 일을 내심 반겼던 걸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당시에는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굉장한 배신감도 느꼈고 화도 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남편 강남에서 봤어.
강남? 인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인사를 못했네. 강남이라뇨? 그날 제 남편은 지방의 직원들이랑 등산을 간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강남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때 어딘가 머릿속을 세게 치고 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이걸 남편에게 아는 척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말이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고 뒤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 보면 말이죠. 그리고 알아본 결과 제 직감대로 남편은 바람이 난 게 맞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의심을 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지 휴대폰에 증거를 잔뜩 남겨놓더군요. 둘이 주고받은 카톡과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는 스킨십을 하는 동영상까지 존재했으니까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의심을 할 때만 해도 설사 그렇다고 한들 이 정도로 충격을 받을지는 몰랐는데 막상 눈으로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상상만 하고 이야기로 듣는 것과 직접 보는 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남편과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을 신뢰하고 의지했거든요. 그랬으니 그 힘든 상황에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과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톡들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누라는 정말 몰라? 몰라. 멍청하거든. 똑똑한 여자라며. 왜? 그런 애들이 있잖아. 공부만 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멍청한, 눈치도 없고 또 자기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건 보지도 않고 지금은 아이 갖는 거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서 다른 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을걸. 지 남편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든지 말든지. 아이를 가지겠다는 소리야? 아이를 어떻게 가져? 내가 묶었는데. 아, 맞다. 그랬댔지. 피임 시술을 받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바람이 난 시점에서 바로 시술을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놓고 최근까지 제가 임신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걸 보면서 위로해줬던 걸 생각하니 분노를 넘어 역겨움이 밀려왔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해 우는 저를 보며 남편은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은 아직도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어요. 일단은 그 모든 대화의 내용들과 사진 그리고 영상들을 죄다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 깊은 잠을 자는 남편의 얼굴을 정말 한 대 내리치고 싶었어요. 그걸 참느라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본격적으로 남편과 그 상간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는 생각보다 훨씬 알기 쉬웠어요. 꽤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100억대 부자라는 말이 있더라. 건물도 있다고 하고. 그 새끼는 그런 여자를 대체 어디서 만난 거래? 지인이 겹친다는 것 같더라고. 처음 알았을 때는 그 여자가 유부녀였고 이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한 것 같더라. 겹치는 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던데? 두 사람 불륜 중인 거. 나만 바보 된 거네. 그 연놈들이 미친 것들이지. 네가 뭐가 바보가 된 거야? 너는 피해자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알겠어? 친구가 대신 분노해줬어요. 그날 친구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날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두 연놈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대로 복수를 할 만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소문이라도 내겠다고 협박해도 이미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데 그다지 타격이 없을 것 같고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가 부잔데 돈을 다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뒷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물론 아니었어요. 심부름 센터를 고용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그런 업체를 찾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많은 건지 그런 일을 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누구 뒤를 캐면 되는 건가요? 이 여자 뒤를 좀 캐주세요. 뭔가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돈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번 건지 그런 거 말이에요. 그 여자가 돈을 벌었다는 그 루트가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의심스러웠거든요. 무슨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딱히 정상적인 회사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전문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여자는 겉으로 봤을 때 부자 같지가 않았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태생부터 부자 말이죠.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은 졸부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온몸에 휘황찬란하게 명품을 두르고 어딜 가나 돈 자랑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돈의 출처가 궁금했어요. 지금 부자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돈들을 과연 다 어디서 벌었나 하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정말로 그 돈은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식적인 투자회사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듯 부자가 된 거였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사기 같거든요. 이 여자 사기꾼인 것 같고 그리고 주식도 어디서 듣고 작전주 들어가서 돈 번 것 같은데 이거 조사 들어가면 다 뱉어내야 해요. 여기에 남편분이 투자를 하시거나 한 건 아니죠? 그거야 모르죠. 그냥 둘이 불륜인 것만 알지.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본 걸로 조언 하나 해드리자면 이런 사람들이랑은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는 게 좋아요. 괜히 더 얽혀봐야 속 시끄러운 일만 생기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저는 한시라도 빨리 그들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알아서 자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저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김지은 씨 되시죠?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남편분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그 당당한 태도는 정말 어이가 없고 웃음이 나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 하고 웃자 그 여자는 정색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라서 우스운 건데요. 뭐라고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네요. 내가 뭐 그쪽이 이혼하라고 하면 네 하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 제 말에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상간녀가 피식하고 웃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뭐 뻔한 전개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해서 계속 웃음이 나오기는 했지만 말이죠. 이 정도면 만족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열어본 봉투 속에는 10억이 든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미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그 여자가 사기꾼이란 걸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부터 캐물었을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어서 뭐 어디서 범법 행위를 했겠지 했던 것 같아요. 이 돈 받고 떨어지라는 거죠? 네, 조용히요. 아무런 문제 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주고라도 그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의 재력이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가져야 할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제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지면 잠도 제대로 못 자거든요. 여태는 그러면 어떻게 잤나 모르겠네. 제 그런 비웃음에도 그 여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뭐 사기꾼 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수없이 단련되어 온 내공이 있는 여자일 테니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그렇게 다녀간 뒤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이랑 이혼하라던데? 다짜고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제 말에 엄청나게 당황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바람이 난 것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기네. 미안해. 나는 정말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는데 네가 가장 용서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남편이 뭐냐는 듯한 얼굴로 가만히 저를 보더군요. 너, 나 임신 안 된다고 우는 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니? 어? 그건 정말로 따져묻고 싶은 일이기는 했습니다. 정말 그건 인간 대 인간으로 괘씸함을 느낀 일이기 때문이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도
그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아차린 듯 놀란 얼굴을 하더니 바로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래도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아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알면서 한 게 더 화가 나는 일이지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니? 너는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죽을 때까지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히 물러나는 이유는 그 여자한테 받는 돈 때문인 것도 맞고 너 같은 쓰레기 붙들고 싸워봐야 내가 뭐가 남는 게 있겠니? 돈이라도 준다고 할 때 받고 떨어지는 게 현명한 거겠지.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부디 불행해지길 바랄게. 언제 어디서든. 너는 정말 죽을 만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둬.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었어요. 제가 말이죠. 억울한 건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머니, 돈 많은 며느리 봐서 좋으시겠어요. 나이도 많긴 하지만. 그 상간녀는 남편보다 5살이 많은 연상이었거든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비웃듯 웃더군요. 그 얼굴이 정말 취해 보였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기분이 날아갔듯 좋다. 그런 부자 며느리 보게 생겼는데 네까짓게 무슨 말을 하는 게 내 귀에 들어오겠니? 그건 그거고 사과는 받아야겠는데요. 무슨 사과? 시어머니가 전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무슨 사과를 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말이죠. 제가 임신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묻고둬서. 시어머니는 그런 제 말에 살짝 놀란 듯 보이기는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본인도 상상도 못해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 관리를 하더군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를 겪어오면서 뻔뻔한 사람이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받아치는 시어머니에게 별로 놀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그걸 알았니? 몰랐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겠니? 모르셨어도 어머님 아들이 잘못한 건데 저한테 역정을 내신 거니까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어요. 사과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동네방네 제가 떠들고 다니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살짝 움찔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 이미지 관리를 하고 계셨던 분이라 자기 아들이 불륜을 하면서 본처가 임신할까봐 그런 시술을 받았다는 소문을 내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조금 망설이더니 사과를 하기는 하더군요. 물론 제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요. 그래, 미안하다. 됐니? 하지만 사과가 어떻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위자료 주세요. 바로 돈 말이죠. 저는 그 여자가 얼마 가지 못해서 쫄딱 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뽑아내고 싶었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 봤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저 얼굴이 나중에 어떻게 일그러져 있을지 너무 기대됐거든요. 뭐? 결국 돈이야? 그러면서 고상한 척은. 안 주시면 제 입 못 막으시니까 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어딘가에 떠들고 다닐 게 걱정이 되었던 건지 제가 요구한 돈을 주시기는 하셨어요. 저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고 줄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긴 했어요. 물론 줄 수 있을 것 같은 최대치를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저에게 주기 굉장히 아까워하는 게 보였지만 이제 곧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새 며느리를 보게 생겼다는 생각에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내어주더군요. 저는 그때 돈이라는 게 사람의 눈과 이성을 얼마나 가리는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저는 잠깐 봤지만 일반적인 부자 느낌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어딘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은 사람 같았고 말도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숙려 기간까지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완벽한 남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 혼인신고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일 비싼 호텔에서 한단다, 결혼식. 그러던가 말던가야. 어차피 나는 받을 거 다 받았어. 그래, 네가 현명한 거야. 저런 인간들이랑 물고 뜯고 싸워봐야 남는 게 뭐가 있나? 돈이라도 받아야지 그게 남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망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결혼식에도 갔었어요. 그 여자가 보란 듯이 저에게 청첩장을 보냈거든요. 저는 그래, 초대했으니 간다 하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식장 입구부터 저를 본 사람들의 술렁거림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요. 이혼을 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전 부인이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온 거니까요. 게다가 그 둘이 불륜이라는 건 세상 천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들어서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가 경악을 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얼굴이 굉장히 웃겼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게 당황하고 놀란 시어머니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네가 여긴 왜 왔어? 그때 돈 받아갔잖아. 파투 내려고 왔어? 아니요. 돈도 다 받았는데 제가 이 결혼식 파투를 왜 내요? 청첩장 받았길래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축의금도 챙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봉투를 들어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는 얼굴로 저에게 대묻더군요. 제가 초대를 받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듯 했습니다. 누가 청첩장을 줬단 말이냐? 누가? 어머니 새 며느리가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딱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새 며느리에게 꽉 잡혀서 찍소리도 못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쩌면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갑질할 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모를 일이네요. 초대했다고 진짜로 오면 어떡하니? 생각이 없니? 초대를 한 어머니 며느리도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네요. 제 그 말에 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싱긋 웃어 보이고는 뒤에 얼어있는 남편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보아하니 남편도 자기 새 부인이 저에게 청첩장을 보낸 걸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도 꽉 잡혀있는 듯 했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제가 웃으면서 남편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물론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서로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남편 당황하고 놀래라고 한 말이었죠. 저는 이날이 남편과 그 여자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식장에 간 거였거든요. 언젠가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 제 얼굴이 함께 떠오르도록 말이죠. 적어도 남편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허옇게 질린 얼굴을 보니 말이죠.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청첩장 보내주셨으니 오는 게 예의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결혼식이 더 빛나겠네요. 여기 식사 맛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요. 정말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도 그 여자는 정말 대단한 여자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 그런 짓도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요. 그렇게 저는 그 여자의 말대로 결혼식도 끝까지 다 보고 밥까지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고 보니 그 여자도 그 여자지만 저도 참 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걸 끝까지 보고 거기서 밥까지 먹고 나온 게 말이죠. 결혼식을 다 보고 나와서는 그냥 기다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언제 망하는지 말이죠. 물론 저도 제 생활은 했습니다. 그들에게 받은 돈으로 집도 이사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도 잘 다니고 있었어요.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모두 저를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보는 게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사로요. 대규모 투자 사기 주동자가 잡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곳의 이름도 성별도 없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여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제 주변 한정이었지만 말이죠. 알고 봤더니 남편의 주변 지인들도 다들 그 여자에게 투자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신기한 게 그 부분이에요. 남편의 주변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누가 봐도
사기꾼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간 걸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치 단체로 눈에 뭐가 씌인 사람들 같이 말이죠. 돈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더라.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거야. 그냥 눈앞에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나도 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눈에 뭔가가 씌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저런 사기를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들 돈을 엄청나게 잃고 심지어 남편과 시어머니도 그곳에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전 재산을 말입니다. 그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는 했습니다. 약간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복수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전남편 회사 잘리고 난리라는데? 사기를 당한 건데 회사는 왜 잘려? 알고 봤더니 회사 동료들한테도 그 여자 소개해서 회사 안에도 투자를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 봐. 그래서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는데? 시어머니 또한 그 동네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 집 아줌마가 온 동네 아줌마들 돈 다 투자받았는데 그 며느리가 사기꾼이라잖아요. 지금 그 아줌마 잡는다고 여기 난리 났어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돈 많은 며느리를 본다고 기세가 등등해서 저에게 돈을 지어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는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그 여자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온 겁니다. 정말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궁금하더군요. 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건지 말이죠. 다시 만난 그 여자는 그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그전에는 관리를 엄청나게 받은 듯한 반질거리는 피부에 샵에서 받은 듯한 완벽한 화장을 하고 늘 저를 봤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풀로 세팅이 된 상태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 여자의 모습은 그제야 자신의 나이처럼 보이기는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당당했던 표정도 온데간데 없이 어딘가 굉장히 쫓기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말이죠.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오라고 했어요. 저한테 뭘요? 그 사람이랑 연락해요? 아니면 혹시 연락 온 거 있어요? 남편이랑 연락이 되느냐고 묻더군요. 그 뉘앙스를 보아하니 남편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통해 연락해 오다가 도저히 연락되질 않아서 저한테까지 연락을 한 듯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니요. 들은 소식 없는데요. 정말이에요? 그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내가 감싸주거나 하겠어요? 정말 저한테 연락 온 거 없어요. 아이 새끼 그러면 어딜 간 거야? 상간녀는 그런 제 말에 버럭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까 잠시 망설였는데 그녀가 알아서 다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 새끼가 내 돈 들고 튀었어요. 네? 돈을요? 내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따로 30억 정도 꽁쳐둔 게 있는데 그걸 다 들고 날랐어요. 이 새끼가 정말 죽으려고 작정했지. 어머님은 아직 그 동네에 있으신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사람 심어서 그 집 감시하겠는데 왕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 이 새끼 잡히기만 해봐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사랑한다고 저에게 10억씩이나 줘가며 헤어져 달라 했던 그런 남잔데 이제는 죽이지 못해 저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한편의 드라마같이 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인간 잘 먹고 잘 사는 꼴 보기 싫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알려드리면 되나요? 상간녀는 그런 제 말에 바로 연락처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꼭 연락을 달라고 만약에 그놈을 제 덕분에 잡게 되면 살해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그녀를 만나고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것도 이런 상황 앞에서는 다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저에게 10억을 줬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남편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지금 카드를 못 써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줘. 남편에게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도망자 신세라 카드를 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 돈 좀 빌려줘. 10원 한 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연락하지 못해서 저에게 연락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그 여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솔직히 상간녀는 완전한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 편을 들었을 걸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겪어보면 공감하시겠지만 오히려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는 그다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오히려 더 큰 화가 나면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는 사실을 그 상간녀가 알려준 그 연락처로 전화해 알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말을 더하지도 그리고 연락받고 싶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남편과 그 상간녀와 더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바람이라는 건 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저와 상간녀 그리고 남편은 더 얽힐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하고 그 연락처를 전해준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한동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네가 내 아들 팔아넘겼냐? 제가 뭘 팔아넘겨요? 네가 그년한테 내 아들이 어디 있다고 알려줬다며?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전화가 오면 알려달라고 하기에 알려준 것뿐이에요. 저는 이제 그 사람 아내도 아니고 감싸주고 숨겨줘야 할 이유가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가만히 저를 보더니 자신의 앞에 있던 물컵의 물을 제 머리 위로 쏟아붓더군요. 그렇게 나올지는 몰랐던지라 저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아? 가만히 안 두면 어쩌실 건데요? 너만 행복하게 사는 꼴 내가 절대 못 본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두고 봐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엄포를 놓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대단히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오는 경우가 많아서 잠에서 깼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괴했어요. 굉장히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저주성 문자들이나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음성이 휴대폰 너머 들려왔거든요.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엄포를 놓고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식이라는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그런 짓을 할 아기를 품은 사람이 시어머니 말고는 없더라고요. 남편도 돈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더욱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도 모르는 번호였고 신고해도 이 정도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만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더 괴상한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지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은 엄마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이상한 걸 들고 오는 겁니다. 이게 뭐니? 그게 뭐야? 우리 집 우편함 안쪽에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나 원 보자마자 소름이 돋아서 이거 뜯어오는 것도 무섭더라. 우편함 안쪽에 부적 하나와 이상한 끈 같은 게 들어있는 작은 주머니가 붙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면으로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그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좋은 소식을 막는 부적과 미신적 저주라고 하더군요. 누군가를 이 정도로 저주할 만큼 싫어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게 저라는 것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지르다가 저에게 이혼을 당한 거고 본인도 돈 많은 며느리 본다고 좋다고 저에게 돈을 줘놓고 이제 와서 모든 것을 제 탓을 하는 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너 혹시 이거 다 네가 주문한 거니? 이게 다 뭐야? 무슨 소금을 이렇게나 많이 주문했어? 잘못한 거야? 집으로 엄청난 양의 감당 못할 소금이 배달되는가 하면 집 앞에 정체라 알 수 없는 이상한 물건들이 놓여있던 적도 많았어요. 나무 조각이나 기이하게 생긴 인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확실했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번 따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뭘 말이냐? 저희 집에 이상한 짓 하시는 분, 그거 어머님 맞잖아요. 무슨 이상한 짓? 나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딱 잡아떼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그 표정과 태도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한 게 맞다는 것을 말이죠.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신고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니? 사람을 이렇게 의심만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죄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따지고 드는데 사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날은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들고 날랐던 돈을 다 회수당하고 정말로 땡전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돈 때문에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다시 우리 집에 무슨 짓이든 하겠구나. 또 그 분노가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랬습니다. 집 앞에 다시 이상한 물건들이 놓이기 시작했고 알 수 없는 한자들이 빨간색으로 쓰여 있기도 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 집 주변으로 CCTV라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집 주변에 해상도가 높은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게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우리 집 앞에 또 뭔가를 놓고 가고 창틀에 종이 같은 것을 끼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찍혔어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분명히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또다시 우기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녹화된 그 장면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다시 향했어요. 이번에는 누군가 우리 집에 아기를 가지고 이런 테러 아닌 테러라 하는 장면이 찍혔으니 이번에는 조사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찰도 조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범인은 시어머니로 밝혀졌고 말이죠. 나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던 시어머니도 제가 설치해둔 CCTV 속 본인의 모습과 경찰이 추적한 모습이 같다는 걸 알고 이번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이게 왜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불륜을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사기를 당하라고 했어요? 사기꾼이랑 불륜을 한 것도 어머니 아들이고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제 탓을 하세요? 네가 제대로 된 애여서 봐. 우리 아들이 불륜을 왜 해? 집에 있는 게 너 같은 애니까 우리 아들이 불륜을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제 탓을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소리에 가만히 듣고 있던 경찰이 한 소리라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스토킹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구속수사를 할 정도의 일도 아니고 말이죠. 사실 저도 목숨의 위험을 받거나 정말 폭행을 당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는 했지만 이런 일이 더 거슬리는 법이잖아요.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진짜 엄청 찝찝하고 기분이 더럽거든요. 고작 벌금 얼마로는 시어머니를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 너도 똑같이 해. 그러면 되잖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받은 만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짓들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했어요. 우편함에 이상한 저주성 물건들을 두고 부적을 몰래 붙여놓고 가고 오밤중에 전화해서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사진을 보내고 그런 것들 말입니다. 당연히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너지? 네가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제가 뭘요? 너밖에 없잖아. 이런 짓을 하래가. 증거 있으세요? 뭐? 제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증거 있으시냐고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야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순간적으로 눈이 확 도는 걸 말이죠. 우리는 보통 그런 걸 두고 이성을 잃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리고서는 제가 소리를 질러도 팔을 잡아도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고소했어요. 사실 그건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거의 전 재산을 이미 그 사기꾼에게 잃은 다음이기도 했지만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받을 정신적인 고통도 클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잃을 게 없다며 저를 무슨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 취급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기도 했고 말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끝까지 손으로 제 머리채를 놓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친구가 정말 잘못 걸린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내심 알고 있기는 했어요. 어차피 다 돈이지 뭐. 저에게 줬던 돈을 조금이라도 다시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준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그 횡포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 주면 그 다음부터는 더 당당하게 요구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는 없었지만요. 제가 고소를 한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더더욱 횡포를 부렸어요. 막가자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심정이었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가 너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찾아와서 2년 전년 하면서 욕을 하고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딱 끊긴 거예요. 솔직히 그게 좋다기보다 불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라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 동안 너무 조용해서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딘가에서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건지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소식은 다름 아닌 그 상간녀에게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며 찾아오라는 그녀의 말에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싶은 생각에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남편의 소식이 너무 들려오는 게 없으니 그게 궁금한 마음도 있긴 했고 말이죠. 뭐 걱정 그런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원했어요. 네? 입원이요? 네. 남편이 정신병동에 입원시켰다던데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소식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긴 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에게 말이죠.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그런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집안을 온통 부적들로 도배를 해놓고 방 한편이 이상한 물건들을 두고 저와 사기꾼인 상간녀를 저주하는 행위들을 하고 찾아오는 빚쟁이들에게 오물을 뿌리고 하는 등 정말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결국은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고 말이죠. 사람이 한번 미치면 어디까지 어떻게 추해질 수 있는지를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를 구박하고 저에게 이혼하라며 돈을 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결말은 저도 본인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결말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저야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안에 있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일이 없을 테니 말이죠. 이제는 다 지난 일이라 생각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지나고 보니 참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세상에 저런 일도 있구나 하실 겁니다. 겪은 저도 믿어지지 않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물론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시어머니가 강제로 입원해 있는 상태이지만 언제든 다시 나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저를 찾아올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진지하게 개명이나 이사 이런 것들도 생각하는 중이에요.
언젠가 뉴스를 보면서 왜 피해자가 이름을 바꾸고 도망가듯 이사를 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던 적이 있는데 제 일이 되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진지하게 이사를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말이죠. 제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난 채로 너무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매일 깨달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적어도 이상한 사람이랑은 안 얽히는 것도 복인 것 같아요. 언젠가 이 모든 일을 그때 나에게 이런 일도 있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하고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날이 과연 올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야기하다 보니 구구절절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하지만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는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해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에는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들어주셨으면 저는 그걸로 된 것 같아요. 사실 속풀이를 좀 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된 거라서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이겠습니다. 제 사연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디 깊은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기 내어 쓴 글이지만 쓴소리는 이미 각오하고 있으니 부디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천의 고아로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대신 친가 쪽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죠. 그분들은 슬아에 자식이 없어서 저를 정말 딸처럼 여기시고 너무도 잘해주셨어요. 형편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살면서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한 부분입니다. 호칭은 큰아버지 큰어머니라고 불렀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분은 제게 친아버지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혼자 입으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빠 엄마라고 불러본 적도 있을 정도로요. 하지만 아무리 부모님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부모님과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선을 봤을 때 말이죠. 제가 아무리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한다고 할지언정 남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얹혀 살고 있는 친척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깨달았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달래주셨지만 저는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제 친부모님이 아닌지 하늘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저와 큰아버지, 큰어머니 관계를 콕 집어서 너네 가족 아니잖아 라고 나쁜 말을 한 친구들을 때린 적도 있었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제 주변에 사람을 두는 법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단순한 친구조차도 저에게는 사치였죠. 설사 누군가와 인연을 쌓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저와 큰아버지, 큰어머니의 관계를 보며 수군거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만일 지금이었다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더 상처를 받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저의 최선이었죠. 그런 제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처음 나가서 들어간 회사에서 호감이 가는 남자를 발견했을 때 무척이나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레 그 마음을 키우려고 하기보다는 얼른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그 남자 엮이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남자를 피해 다닌다고 하더라도 같은 회사의 같은 부서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어울릴 일이 무척이나 많았고 특히나 저희 부서는 특성상 외근이 잦았는데 그 외근은 보통 2인 1조로 짜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연스럽게 한 단계 위 사수였던 남자와 저는 짝이 되어 외근을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안 좋아하겠다고 일 때문에 간 곳에서 일부러 대면대면하게 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선을 지키면서 되도록이면 회사 이야기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짤막한 시간들이 점차 쌓이다 보니 저는 더더욱 그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은 딱 1년 뒤였습니다. 고백은 그쪽이 먼저 했어요. 처음 고백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혼자만의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너무나도 놀랐죠. 그 뒤에는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이렇게 연애를 해도 되는 상황이 걸까?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걸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아무런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순간만큼은 욕심을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귀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바로 연애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비록 부모가 주는 사랑의 종류와는 조금 다를지언정 저는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고 저 역시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 연애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당장 결혼할 게 아니긴 했어도 사실 사귀다 보면 부모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그때마다 대강 말을 얼버무리면서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걸 최대한 피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조차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껏 믿고 사귄 남자친구가 내가 부모님이 없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 이해해주고 넘어가준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시 한번 배신감에 휩싸일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제 진짜 부모님보다 더 부모님 같다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남자친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였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모님과 관련된 대화는 이끌어 나가지 않기 위해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연애 4년 뒤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그때서야 저도 처음으로 술기운을 빌어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 하늘나라 갔고 아빠는 엄마 죽고 나서 바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더라. 그래서 난 큰아버지랑 큰어머니 밑에서 자랐어.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는 그 이후 저를 두고 다른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자니 씁쓸하게 그지없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면서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것까지야 내가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 평소 사귈 때 부모님 이야기 나오고 하면 네가 눈에 띄게 말을 피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어쩐지 허탈해지더라고요.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고 사귈 거 싶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남자친구가 그렇게 의연하게 받아준 덕분에 저는 적어도 남자친구 앞에서는 제가 진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거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사이에서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무엇보다도 걱정이 많이 되었죠. 남편은 저랑 다르게 정상적인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꽤 부족함 없이 자라온 편이었습니다. 저도 자세히 들은 것은 없는데 평소 대화를 할 때 보면 공부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한 번도 돈 때문에 못한 적은 없었고 남자친구네 아버지 어머니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걸 무척이나 중요시해서 꼭 주기적으로 함께 저녁도 먹고 여행을 가거나 하다못해 집 주변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등 제법 화목하게 지내온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결혼을 할 때 있어서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가정이 행복한지가 일종의 배경 중 하나로 생각이 되는 시대인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 시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굉장히 탐탁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했죠. 그런 걸 고민하다 보니 괜한 자격지심이 들어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제 욕심으로 잡아두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걱정도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을 망설이자 남자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그렇게 무서운 분들 아니니까 귀한 아들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면 분명 잘 맞이해 주실 거야. 라고 저를 안심시켰고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이야기를 했죠.
남자친구 말대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더른을 대하는데 굉장히 익숙치 않은데 시부모님은 그런 저라고 할지라도 편하게 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냥하신 분들이었어요. 못난 아들 데려가주는 며느리 온다고 그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미리 알아내서 다 요리해 주시고 차려주시고 심지어 저한테 꽃 선물까지 해주셨죠. 보통 그런 건 인사드리러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희 시부모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에 안심은 했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초반에는 좀 가시방석이었어요. 언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사가 끝나고 제가 돌아갈 때가 되어서도 시부모님은 저에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꺼내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저희 큰아버지, 큰어머니와 시부모님이 다 모이는 상견례 자리에서 알 수 있었죠. 사실 저와 결혼을 마음먹고 제가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남편은 미리 시부모님에게 저희 집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릴 적부터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것을요. 시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저한테 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도 없이 힘들었을 텐데 참 씩씩하게 자랐네. 시부모님의 너그러운 이해 덕분에 저희는 순조롭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았지만 가장 큰 난관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의 부재에 관한 이야기를 벗어나니 사실 나머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죠.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저야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몇몇 직장 동료들 정도만 참가했고 혼주석에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앉아 계셨죠. 그래도 남편 쪽은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자리가 꽤 차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원래 남편은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누이 될 분 역시 결혼식에 왔어야 했는데 당시 시누이는 미국에 있던지라 가족 중에서는 시누이만 저와 남편의 결혼식에 참가를 하지 못했어요. 얼굴을 보고 싶긴 했지만 살다 보면 나중에 한 번 정도는 볼 일이 있겠지 싶어서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30 중반이라는 너무 이르지도 그렇다고 아주 늦지도 않은 나이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어요. 연애 때도 행복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내신 연애 때와 많이 다르면 어쩌나 싶었는데 오히려 연애를 할 당시보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깊어진 게 티가 나서 가끔 부끄럽기도 하고 잠이 너무 안 와서 바깥바람을 쐬기 위해 베란다에 나갈 때면 결혼했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지금과 같은 행복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고 소원을 빈 적도 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진 것들이 참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바로 생일 때 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생일은 그저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축하를 받으며 작은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한두 개 받는 정도로 끝이 났는데 결혼을 한 뒤에 생일을 맞고 나니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물론 남편까지 제 생일이라고 밖에 나가서 꽃다발을 사오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줘서 새아가 오늘이 생일이라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다음 주말에 집에 오면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라는 축하를 받기도 하는 등 제가 태어난 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준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더라고요. 특히나 시부모님은 제 생일을 무척 중요시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 생일이 되기 일주일 전부터 미리 축하한다고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 좀 더 활기차게 생일을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 것이었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좋은 시부모님 만났다며 안심하셨습니다. 네가 그리 예쁘고 곱게 자랐으니 이런 복이 오는 거야. 큰아버지와 큰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행복들을 만끽해가며 저는 계속해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국에 살던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시누이가 한국에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길래 남편과 함께 준비하고 나가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한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누이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얘기할 게 있으니 여기 카페로 나와요. 원래 엄마 아빠 모시고 오려 했는데 일단 참는 거니 최대한 빠르게 나오고요. 시누이랑은 그 저녁 식사 날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고 저녁 식사 날에도 그냥 별거 아닌 이야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지라 저로서는 대체 왜 시누이가 이렇게 나를 세우고 저를 대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남편 누나이니만큼 무시할 수도 없었으니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죠. 시누이가 알려준 카페에 도착하니 시누이는 이미 자리에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가가자 인상을 팍 찌푸리더군요. 부모 있는 척 속이니 좋아요? 제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누이가 한 말은 저거였습니다. 부모가 있는 척 속이다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에 제가 말문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한 얼굴로 시누이만 보고 있자니 시누이는 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깜빡 속여요? 그런 이야기는 본인이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안 물었으면 평생 몰랐을 거라는 게 너무 소름 끼치네. 시누이는 제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다다다 쏘아붙였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게 저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졸지에 부모 없는데 있는 척 속인 사람이 된 저는 일단 자리에 앉아서 시누이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성철 씨랑 어머님, 아버님께는 저 부모님 안 계시고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밑에서 자란 거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는 성철 씨한테 먼저 이야기했고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전에 성철 씨가 먼저 시부모님께 말을 해뒀어요. 저는 그때 당연히 모든 가족에게 다 이야기한 줄 알았고 그래서 굳이 더 말 안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저보고 속였다고 하시면 좀 당황스럽네요. 꽤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싶었지만 시누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예의죠. 내가 미국에 있는데 내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쩜 그렇게 앞을 보는 눈이 없는 거지? 나를 시누이라고 적어도 생각을 했으면 정중히 나한테 전화로 먼저 허락을 구할 일이지. 부모가 없다는 걸 미리 말을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걸까요?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바쁜 일이 있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부모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죠. 제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하지만 대놓고 무례하게 그걸 트집 잡아 제 아픈 곳을 건드리니 저도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편에게 시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뭐? 누나가 그랬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도 몰라. 왜 자기한테 말 안 했냐면서 날뛰는데 진짜 할 말이 없어서 나와버렸어. 내가 잘못한 일이야 이게? 당연히 아니지. 내가 누나한테 말해볼까? 남편도 같이 화를 냈지만 저는 남편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좋은 시부모님을 얻을 만큼 괜히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고 남편도 옆에서 위로해주니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니까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어이가 없어서 시부모님에게도 말할까 싶었지만 한번 참았어요. 어쨌든 이제 제 가정사에 대해서 알게 되셨으니 더 트집 잡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싶었죠. 하지만 시누이의 트집은 다른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끔 시댁에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모이면 저는 늘 시어머니를 도와서 부엌에서 요리를 했는데
신우이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 앉아있다가 요리가 다 될 때쯤 슬쩍 부엌해와서 제가 만들고 있는 요리만 맛보고는 무슨 놈의 반찬을 소금물에 담갔다가 뺐나? 너무 짜네. 이러면서 혼잣말인 척 저한테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고는 거실로 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과일 하나를 깎더라도 제가 깎은 건 껍질이 붙어 있다느니, 표면이 하나도 안 매끄럽고 울퉁불퉁해서 맛이 없다느니 온갖 핀잔을 다 줬죠. 누나, 과일이 거기서 거기지. 남편이 제 편을 든답시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신우이는 참 얄밉게도 남편이 뭐라고 하면 못 들은 것처럼 고개를 돌리고는 조금 시간을 둔 다음에 다시 저에게 핀잔을 줬거든요. 신우이를 매일 보는 게 아니었기에 그나마 버티고는 있었지만 가끔씩이라도 얼굴을 볼 때마다 저렇게 저한테 까칠하게 구니까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정색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지금 대드는 거냐면서 뭐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신우이가 딱 이날을 계기로 180도 돌변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별것도 아닌 걸로 신우이한테 트집 잡혀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의 저축과 관련된 거였죠. 그만큼 버는데 저축을 그거밖에 안 해? 그렇게 막 살면 나중에 애 낳아선 어쩌려고. 너네도 참 생활력 없다. 나 같으면 이미 꽤 많은 돈을 저축해놨을 거야. 저랑 남편은 생활비와 공동저축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자 원하는 대로 소비를 하든 저축을 하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여윳돈으로 5억이 좀 넘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저축보다 소비에 더 신경을 썼죠. 신우이는 그 부분을 짚으면서 제가 너무 소비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느니 하며 무능한 아내라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에 화가 나서 모아둔 돈 5억 넘게 있으니 이 정도 쓰는 건 무리 없어요. 라고 울컥하며 이야기했더니 계속 탐탁치 않은 표정을 짓던 신우이가 갑자기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5억? 이라고 되묻더군요. 맞다고 했더니 무언가 가만히 생각하던 신우이가 갑자기 바쁜 일이 있다며 가봐야겠다고 하곤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신우이의 엄청난 애정 공세가 시작됐죠. 갑자기 제가 평소 먹고 싶어 하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살갑게 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나서 보내. 맛있게 먹고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라는 메시지까지 보내고요. 게다가 시댁에서 가족 행사로 만날 때도 저보고 아우 힘든데 무슨 요리야. 오늘은 내가 엄마 도와서 일할 테니까 푹 쉬어. 라며 저를 거실로 떠밀기도 했죠. 솔직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하지만 까칠한 모습보단 이게 나으니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다가 그만 손을 좀 다쳤어요. 처음엔 좀 따가운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손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용한 걸 눈치챘는지 신우이가 먼저 득달같이 달려와선 응급실을 가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연고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되니까요. 세상에 무슨.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거 꿰매야 된다고.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응급실 가자. 예, 성철아. 얼른 차 준비시켜. 누가 봐도 그냥 배인 상처였지만 신우이가 저리 호들갑을 떠니 다른 가족들도 정말 가야 하나 싶어 주섬주섬 옷을 입고 모두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결국 응급실에서 받은 조치라곤 그냥 약국을 가도 될 수준의 조치였죠. 신우이는 조금 민망해했고 시부모님은 그러니 왜 그런 호들갑을 떨었냐며 신우이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신우이가 절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귀엽기도 해서 감싸주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저 치료도 잘 받았고 덧날 일은 진짜 없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이제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다행히 제가 분위기를 바꿔 밥을 먹으러 가면서 상황은 끝났지만 신우이는 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내내 제게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꼭 비싼 밥으로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 정말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는 발랄한 목소리로 제게 오늘 퇴근하고 보자고 했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신우이를 만나러 간 곳은 비싼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요 앞에서 삼겹살이나 먹죠. 음식 하나당 5만 원, 10만 원씩 하던데. 에이, 무슨 삼겹살. 요즘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고 힘들 거 아니야. 스테이크 썰어줘야 좀 기운도 나고 하지. 여기 스테이크 진짜 맛있어. 한번 먹어봐. 신우이의 만류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불편할 줄 알았던 신우이와의 시간은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신우는 미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털어놓았고 거기서 만난 남자 얘기들도 재미있게 꾸며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은근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제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줄 땐 이런 얘기는 신우이 말곤 들을 데가 없는지라 무척 흥미로웠답니다. 그 후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신우이와의 만남은 종종 계속되었어요. 신우이가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찾아올 때가 많았고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만나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번번이 신우는 항상 자기가 돈을 내려 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나이 많은 사람이 사는 거라며 돈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잘 얻어먹을 것 같이 보였는데 의외로 돈도 잘 쓰고 분위기도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이 고맙고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 얘기가 이어지던 중에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고 신우이가 먼저 물어보더군요. 저는 자연스레 부모님이 없었기에 겪어야만 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자마자 신우이는 정말 힘들었겠다며 큰 공감을 표했고 자신이 실수했던 그날을 이야기하며 잊어달라고 진심으로 사과를 전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실수했던 것 같아. 그만 내 동생 아끼는 마음에 상처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막말을 했어. 내가 좀 그래. 사실 난 친구가 별로 없어. 어렸을 때도 아이들이 이상하게 나랑은 안 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성철이만 끼고 살았었어.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바로 성철이었어. 남편을 만나고 나서 성철이와 드디어 어느 정도 거리가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동생이 결혼한다니까 괜히 질투도 나고 애정이 엇나갔던 것 같아. 나도 많이 부끄럽고 또 반성하고 있어. 그간 했던 말들, 행동들 다 진심으로 미안해. 너그럽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신우이의 눈빛은 꽤나 진지했고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는 신우이를 보고 있으니 저도 상했던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사과를 한 이후 신우이는 언니 동생처럼 편하게 지내자면서 저를 이런저런 곳에 데려가려 들었고 저도 신우이를 따라 곳곳을 다니면서 어느새 단둘이 전화를 할 정도로 많이 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쉬는 날에 집에만 있는 성격이라 놀러 가본 곳이 많지 않았는데 신우이를 따라다니다 보니 세상 구경을 다시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마치 여고생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재밌고 새로웠어요. 그러다 보니 주말엔 신우이를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고 어디를 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되었죠. 또 그간 신우이를 좀 오해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둘이 언제부터 친해진 거냐며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놀라워했고 시부모님도 자매 같다고 좋아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저녁을 먹는 내내 음식을 깨작거릴 뿐 맛있게 먹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나머지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음식을 앞에 놓고서도 잘 못 드시네요. 음식이 별로면 다른 데 갈까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 남편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 예? 갑자기 못 살겠다며 벌컥 눈물을 쏟았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휴지를 찾아 신우이에게 건넸습니다.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된 신우이는 그제야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몰랐던 사정이었죠. 신우이는 사실 남편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미국에서 알던 지인을 통해 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꽤 자신감도 있었고
잘 될 거라고 생각도 했대요. 그런데 사업을 만만히 보았는지 막상 시간이 지나니 생각보다 변수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가 남편과 언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 부부 사이도 좋았고 단 한 번도 나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제는 부부싸움을 하다 그만 서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이의 눈물을 보며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사실 자신이 믿던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될 때가 많은데 몸싸움을 했다면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심지어 몸싸움을 한 후엔 마음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말을 들으니 신우이가 새삼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신우이를 진정시켜줘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와 바람을 좀 맞았고 여러 얘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신우이는 제게 부부관계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다 말했고 자신이 뭐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주었어요. 사실 나 당당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실은 아니야. 자존감도 낮고 눈치도 많이 봐. 사람들이 날 싫어할까봐 걱정도 사서 하는 편이라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았어. 특히 남편 따라 미국에 갔을 땐 언어도 잘 되지 않았으니까 너무 외로웠거든. 그래도 남편 하나 바라보면서 버틴 거야.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있으니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 드디어 좀 숨을 쉬나 싶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솔직히 너무 두렵고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남편과도 잘 풀고 싶고 사업도 잘 해내고 싶은데 자꾸 닥쳐오는 상황이 무섭기만 해. 혼자 꾹꾹 누르며 사는 것도 힘들고 친구도 별로 없어서 어디다가 말할 데도 없고. 내가 이런 얘기 한 거 성철이한테도 말하지 말아줘. 부탁할게. 저는 눈물을 떨구며 제게 자신의 아픈 속을 보이는 신우이가 무척 가여웠습니다. 아픈 속을 꺼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에 오죽했으면 나한테 이걸 털어놓았을까 싶어 신우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네요. 아니에요.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비 온 뒤 땅 굳는단 말이요. 지금 시련은 의미 있는 시련일 거예요.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뎌봐요. 중간에 너무 힘들면 좀 쉬어도 돼요.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저한테 다 털어놓고요. 알겠죠? 제 말에 신우이는 더 안도감을 느꼈는지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한참 우는 신우이를 좀 다독거린 후에야 헤어졌죠.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이는 많이 바빠졌는지 연락이 뜸해졌어요. 다만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좋은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 있어서 한시름 놓았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 너무너무 고마워. 남편이랑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있어. 이런 문자들이 도착했고 그때마다 저는 제가 더 기분이 좋아 가끔씩 선물을 보내주며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곤 했습니다. 사실 신우이와 이런 관계가 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사람 인연도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오랜만에 다시 신우이를 만나게 됐어요. 몇 달 만에 본 신우이는 전처럼 다시 화려한 모습이었고 표정도 무척 환해 보였어요. 내심 그런 신우이를 보고 정말 일이 잘 풀렸나 싶어 기분이 좋았죠. 역시나 신우이는 점심을 먹으며 사업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좋은 곳에 투자도 받았고 거래처도 몇 군데 더 확보해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멋있다는 칭찬을 연발하면서 신우이를 치켜 세워주었고 신우이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제게 선물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백화점에 갔는데 예뻐 보이길래 샀어. 손목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눈찐작으로 샀는데. 신우이가 사준 건 값비싼 시계였어요. 평소 시계를 좋아하는 취향을 알고 있는 터라 제 취향을 고려해준 선물이었죠.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비싼 선물이라 받아도 될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신우인 그간의 보답이라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형편이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더라고요. 시계 선물로 정말 신우이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느낌이었습니다. 뒤이어 신우이와 한참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제게 조금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이런 말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 그래서 어제 남편이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사업을 좀 확장하기로 했어. 근데 자금이 좀 모자라네. 혹시 5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딱 한 달만 쓰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줄게. 그리고 남편 사업 성공하자마자 이자도 단단히 쳐서 보내줄게. 분명 잘 될 테니 이참에 신세도 좀 갚고. 5억이라는 말에 조금 덜컹하긴 했습니다. 큰 액수였고 모은 돈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이는 분명 성공할 거라고 확신에 찬 얼굴이었고 성공해서 많은 이자로 제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계 선물이 아니라 돈으로 더 확실하게 말이죠. 저는 일단은 생각해보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과 상의를 해볼까 싶었지만 성철이는 괜히 걱정하니까 이 일은 나랑 둘이서만 아는 거로 하자는 신우이의 말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생각해본 결과 저는 신우이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족이라는 신뢰가 컸어요. 가족이니 절대 사기를 치지 않을 거고 제게도 신세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으니까요. 다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은 마음에 좀 걸렸어요. 그래도 나중에 남편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곤 애써 마음을 추스렸죠. 처음 신우이는 돈을 받고 고맙다며 제게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며 이따금씩 사진들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달 내내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가 걱정할 수 있으니 보내는 거라며 일하는 사람들 사진이나 매출 보고서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기도 했어요. 저는 봐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약속한 한 달이 딱 되었을 때 신우이에게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좀 이따가 돈을 줘도 될까? 신우이는 정말 미안하지만 당장 돈을 준다면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쪽 사정도 생각해야 하니 저는 탐탁지 않았지만 알겠다고 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신우이는 5억은커녕 계속 조금만 이따 줄게 라며 나를 뒤로 미루었어요. 신우이가 나를 뒤로 미룰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전까지 신우이를 철석같이 믿고 있던 마음이 으스러지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오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불안감이 극대화되던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신우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곳에 신우이는 이미 없었어요. 그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들러 시부모님 핸드폰을 빌려서 연락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한 거였죠. 힘들게 모은 돈을 날렸다는 생각에 그 길로 울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저는 발음도 잘 안 되는 입으로 신우이에게 5억을 빌려주었는데 도망을 가서 돌려받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당연히 돌려줄 줄 알고. 당신 제정신이야? 아무리 내 가족이라고 해도 그렇지. 뭘 믿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줘.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의 말은 다 맞았습니다. 어떻게든 남편과 상의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독단적으로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뒤늦게 제 잘못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한 번쯤 의심을 했던가 아니면 아예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신우이가 사업이 꼭 성공할 거라며 주절주절 거리는 정보들만 믿고 어차피 이자 못 받더라도 원금은 한 달 뒤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5억을 그대로 빌려준 제 잘못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자
남편은 제가 이렇게 멍청한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집을 나가서는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늦게라도 신우이를 고소하고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까 어찌저찌 신우이가 잡히더라도 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형사소송이니 민사소송이니 할 수 있는 거는 다 찾아봐도 그 과정에서 제가 드는 돈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도 가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도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 안 돌아오니 더 기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시댁에 이야기를 하자니 충격받으실까봐 말도 못하겠고 혼자 끙끙 앓는 게 이렇게 힘겨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제는 참지 못해서 큰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사정을 털어놓았는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네요. 저 살기가 너무 싫어요. 요새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울다가 지쳐서 날밤을 새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부터 어떻게 찾아서 집에 들어오라고 빌어야 할까요? 쓴소리도 좋고 비난도 좋으니 제발 해결책을 알려주신다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인 거 압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믿었고 생각도 짧았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무엇이든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